그날 저는 한 노인의 서류 가방에서 제 엄마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긴 세상만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전 야간 창구에서 마지막 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 노인의 서류 가방만 안 열어봤다면 제 엄마는 지금 산채로 버려져 있었을 겁니다. 야간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그 밤 이후로 더 이상 직원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수도권 외곽 대형 종합병원. 밤 11시 40분에 들어오는 공기는 늘 싸늘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응급실 모니터음, 그리고 지친 보호자들의 한숨. 저는 늘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네, 진료 접수되셨고요. 수납은 이쪽에서 카드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말들. 유니폼과 직원 카드, 그리고 끝도 없는 카드 계산 소리. 보호자 한 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초음파 하나 찍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저는 웃으며 설명했지만 속으론 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엄마 병원비 낼 때 손이 떨렸는데 엄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쓰러진 지 2년째 재단에서 운영하는 협력 요양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저렴하다는 말도 저에겐 매달 목을 조여오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낮에는 엄마 병원에 들렀다가 저녁엔 바로 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생활. 동료 직원 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러다 진짜 쓰러진다니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엄마는 그러지 못하니까. 자정 전 10분쯤 잠깐 한숨 돌릴 시간. 휴대폰을 켜 앱으로 엄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태 변화 없음. 그 문장이 요즘엔 그냥 살아있다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도연 씨도 밤마다 고생이네 하고 말하길래 저도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말 속엔 현실이 묻어 있었어요. 아픈 가족을 둔 사람, 돌보는 사람, 그리고 돌보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매일 몸을 갈아 넣고 살아가는 곳. 이 병원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또 한 번 열리며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고 그 위엔 고급 네이비 코트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사람은 딱 봐도 비서 같았죠. 그들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야간에도 법무 관련 서류 접수되죠? 웬만한 사람들은 밤에 이런 업무 보지 않는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굉장히 기품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목에 걸린 네임카드를 보고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명자 의료재단 이사장. 우리 병원과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까지 모두 거느린 재단의 창립자.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급하게 말했죠. 이건 접수라기보단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결제 서류들이라네. 그 말이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비서가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올려놓았고 저는 서류 맨 위 제목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계약 요양병원 3차 통합 전원 계획. 그 아래에는 병원 이름들과 환자 명단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노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엄마가 있는 병원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휴요양병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엄마 이름도 함께 한미자 전원 우선 A군. 엄마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 A군. 제가 아는 그 전원 그건 보호자 동의 없이 갑자기 시설을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계속 내용을 보려 하자 비서가 손을 탁 막았습니다. 직원분은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봐도 돼. 사람 이름 많이 봐왔을 테니. 그리고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따님이야?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엄마입니다. 윤 이사장은 의자에서 등을 조금 떼며 말했습니다. 저런 기준으로 사람을 한꺼번에 옮기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반려하려고 들고 다녔어. 하지만 이제 내 도장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갈색 구두, 하얀 가운, 번들거리는 미소.
병원장 겸 재단 상임이사 장기석.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상냥한 척 말했죠. 어르신, 밤에 나오시면 안 되죠?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장기석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직원분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내용은 이미 다 결정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윤 이사장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서가 사람을 숫자로 옮기지 마. 하지만 장기석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싸고 오래 맡길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가족들 위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 하나 혹은 금액 하나였다. 장기석이 결국 서류 가방을 닫으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직원분, 괜한 호기심 내지 마세요. 그러고는 윤 이사장의 휠체어를 밀고 멀어져 갔습니다. 야간 조명만 남아있고 제 손에는 방금 가슴 위로 떨어졌다 주워든 사본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 종이엔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똑같이, 분명하게. 한미자 전원 우선 A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걸 본 이상, 그냥 도장만 찍고 아무 일도 없던 척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그 노인의 서류 가방을 열어본 그 순간, 제 인생도, 엄마 인생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창구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귓가에서 울리듯 들리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따님이야? 윤 이사장이 제게 했던 그 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미자 씨 당분간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 말이 저를 살린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절벽으로 밀어넣은 건지 그땐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시작됐거든요. 다음 날 밤, 저는 평소처럼 접수 창구에 출근했습니다. 야간이라 그런지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였어요. 락스 냄새, 덜 닦인 옛 환자들의 채취,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거운 공기. 그런데 창구 쪽 CCTV의 작동등이 평소와 다르게 붉게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평소엔 녹색 불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는데 그날따라 감시 중이라는 듯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꺼졌다를 반복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저러지? 뭔가 쎄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제 자리 서랍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날 챙겨두었던 전원 대상 리스트 사본이 쓱딱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에 넣어뒀는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을 완전히 뒤졌습니다. 수납 전표들, 스테이플러, 볼펜, 작은 메모지들. 어제와 달라진 건 딱 하나. 그 사본만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져간 적도 없었고, 버릴 이유도 없었고, 누가 건드릴 이유도 없었는데, 그 순간, 창구 뒤편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 출근 일찍 했네? 뒤를 돌아보니, 야간 수간호사 오미정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늘 피곤한 얼굴에, 머리 뒤로 아무렇게나 묶은 올림머리, 밤새 쉬지도 못하는 눈빛. 그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내리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벌써 초죽음인데 저는 바로 말할까 하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언니에게 털어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언니가 조용히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요즘 CCTV 계속 누가 들여다본다? 야간 원무가도. 저는 제자리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들여다본다고요? 오미정 언니는 누가 들을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무관은 원래 감시 많이 안 들어오는데 요 며칠 사이에 뭔가 누가 꼬치꼬치 보고 있대. 누가요? 누구긴 윗선이지. 저는 모르게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 앱을 켰습니다. 상태 변화는 없었지만 문득 생각나서 병원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봤습니다. 어제 윤 이사장 서류를 확인하면서 제가 열어두었던 전원 대상 리스트가 혹시 기록으로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조회 로그 자체가. 기록 삭제 권한은 나한테 없는데 그럼 누가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가 본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제 뒤에서 쾅 하고 서류철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에도 이런 거 접수돼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비서 남자. 어제 윤 이사장 휠체어 밀던 남자. 그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류철을 저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어제 말한 그 서류 말고 추가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요. 오늘 날짜로 결제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다가 다시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철 사이로 하얀 포스트잇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엔 누군가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당신도 보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 남긴 건지, 왜 남겼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병원 안에서 누구 하나는 나를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날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간 창구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휴요양병원입니다. 네, 보호자 한도연입니다. 한미자 환자 상태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에 전원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전원이요? 저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요. 아, 그럼 전달이 잘못됐나 보네요. 일단은 내일 오전에 간호과에서 다시 안내 드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찬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엄마, 내일 이동 예정인가요? 그건 간호과에서 다시.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내자. 이 전원 서류가 뭐고, 엄마가 왜 우선 대상인지, 그리고 그 모든 실마리는 어제 제가 봤던 가죽 서류 가방 속 다시 사라진 그 리스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출입문 앞에서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1층 로비 유리문 위에 있는 CCTV. 붉은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어제 그 서류 봤지?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어떤 선택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병원 안에서 혼자만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료비를 두고 따지고, 응급실은 여전히 시끄럽고, 의사들은 카페라떼 들고 회진을 돌았지만 제 눈에는 전부 한 줄로만 보였어요. 전원 우선 A군. 엄마 이름 옆에 붙어있던 그 글자. 제가 도장을 찍는 순간 그 글자가 엄마를 어디론가 끌고 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야간 근무에 나가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조회 프로그램을 열고 익숙한 번호를 쳤죠. 환자명 한미자, 생년월일 1953년. 엔터를 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정보가 떴어요. 입원 중 휴요양병원 장기 요양 환자.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는 모든 글자가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다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걸까? 창구 앞에 새로운 보호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어제 응급실 왔던 환자인데요. 입원비 선결제라는데 이게 맞아요? 저는 자동으로 미소를 띠며 금액을 확인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늘 하던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엄마 이름이 왜 거기에 있었지? 전원 우선 A군. 경제적 취약, 면회 빈도 낮음. 그걸 기준이라고 적어놓은 게 말이 돼? 순간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경제적 취약 맞지. 나 같은 사람 딱 거기 들어가지. 병원 시스템 화면 구석에 작은 아이콘이 하나 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공지협력 요양병원 전원 프로세스 일원화 안내. 마우스를 올리니 어제 날짜로 올라온 공지였어요. 재단 산하 요양병원 네트워크 3차 통합 전원 계획에 따라 장기 입원 환자 데이터를 일괄 업데이트합니다. 어제
제가 윤희 사장을 밤에 봤던 그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잠깐 틈이 난 시간, 저는 눈치를 보며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협력 요양병원 쪽으로 확인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제 시스템 공지 올라온 그 전원 관련해서요. 데이터 잘 넘어갔는지 환자 한 명 상태가 좀 걸려서요. 과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휴, 그건 위에서 알아서 한 거야. 우리는 여기 뜨는 대로만 보면 돼. 도연 씨, 그런 거 신경 쓰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도 한 번만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제 가족이 거기 있어서. 과장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엄마 그 요양병원에 계시지. 그래, 그럼 짧게만 하고 와요. 콜 수신 기록 남기고. 저는 허겁지겁 빈 상담실 하나를 찾아 들어가 문을 닫고 요양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뒤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휴요양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땡땡 병원 원무과 한도연이라고 하는데요. 환자 한 분 상태 좀 확인드리려고요. 한미자 환자분이요. 잠시만요. 조회해 볼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구급차 사이렌이 또 한 번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다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한미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지금 근무 중이라 병원에서 대신 확인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상태 오늘도 큰 변화 없으신 거죠? 상담 직원은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간호부 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의 정적. 이어폰 너머로 누군가와 낮게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한미자 어제 퇴원. 아니, 전원 서류상. 그래도 보호자 사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낮고 지친 듯하지만 단단한 여자 목소리. 여보세요. 휴요양병원 수간호사 오미정입니다. 한미자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왜요? 무슨 문제라도. 따님이 직접 요양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야간 근무라서요. 오늘은 당장 어렵고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짧은 정적 뒤 오미정이라는 사람은 조심스레 말을 골랐습니다.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시스템상으로는 어제 퇴원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네, 제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요? 저 어제 저녁에도 앱으로 상태 확인했어요. 상태 변화 없음이라고 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현장 차트에는 아직 입원 상태로 적혀 있고 실제로 어머님도 병실에 계십니다. 근데 전산상 퇴원 및 전원 처리 완료라고 떠 있어요. 보호자 동의 사인도 들어온 걸로 찍혀 있고요. 동의 사인이요? 손이 저절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저 사인한 적 없어요. 전원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제가 혼자 보호자인데 누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수간호사 쪽에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건 저희 병원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따로 정리해두던 게 있는데 그 말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일이요? 네. 전산상으로는 퇴원 전원 처리가 됐는데 보호자는 전혀 모르는 경우 다들 재단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솔직히 전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계신 거죠? 병실에? 네.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그래서 더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산이 이렇게 뜨면 보통 며칠 안에 실제 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구급차 타고 보호자 모르게 중간 요양시설 한 군데를 더 거쳐서 훨씬 싼 지방 쪽으로 보내지는 구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호자 모르게요? 네. 서류상으로는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보호자 미응답, 서면 동의 확보 후 진행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사인은 대부분 병원 안쪽에서 처리된 걸로 보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 안쪽에서? 제가 목소리를 낮추자 오미정 수간호사의 톤도 더 낮아졌습니다.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따님이 근무하시는 병원 쪽에서도 이건 아마 위쪽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머님을 지키시려면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오셔야 해요. 저는 순간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20분. 오늘 야간만 어떻게든 버티고 오전에 바로 갈게요. 혹시 그때까지는 어머니 그대로 계실까요? 저도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만 전산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라 오래 장담은 못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막아볼게요. 그 말에는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조차 느껴지는 오래 버틴 사람 특유의 피로와 고집. 수간호사님 혹시 성함 한 번만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휴요양병원 수간호사 오미정입니다. 나중에 병원 오시면 간호부로 찾아오세요. 그때 제가 모아둔 것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모아둔 것들이요? 네. 비슷한 전원 서류들, 이상하게 처리된 차트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동된 케이스 목록이요. 혼자 보기엔 너무 많아서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 공기가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빛은 같은데 그림자가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원무과로 돌아가니 과장이 대충 물었습니다. 뭐래요? 엄마 상태는 괜찮으시대요? 저는 잠깐 입술을 깨물다가 웃는 척 했습니다. 내일 일단은요. 내일 한번 들르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야근 끝나고 바로 가요, 그럼. 몸은 힘들어도 엄마 있는데 자주 가는 게 좋지. 과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늘 하던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확 뒤틀렸습니다. 자주 가고 싶어도 그 사이에 몰래 데려가 버리면 어쩌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계산 실수를 2번이나 했습니다. 카드 결제 금액을 잘못 눌러서 취소를 다시 하고 영수증도 한 번은 잘못 잘라서 보호자에게 2장을 건네주고 도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멍한데? 동료 언니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졸려서 그래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가 서류 속에서 이미 퇴원 처리된 게 문제지.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 쪽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원 리스트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단 쪽에서 승인 다 난 건데 뭐가 그렇게들 불안하세요. 나 지금 목소리. 장기석 병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며 두툼한 서류철을 건네고 있었어요. 여기 1차 대상자들. 보호자 면에 거의 없는 분들 위주로 추렸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싸게 오래 맡길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건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팀이랑 다 얘기 끝났어요. 직원분들은 괜한 걱정 말고 시스템 뜨는 대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저절로 모니터 밑종이를 구겨쥐었습니다. 시스템 뜨는 대로만 처리하라. 야간 창구 직원이 할 일은 그저 도장 찍는 것. 환자가 어디로 가든 어떤 기준으로 골라졌든 상관하지 말라는 뜻. 하지만 이미 한번 서류 속에서 엄마 이름을 본 이상 저는 다시 예전처럼 모른 척하며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병원 안이 상대적으로 조용해졌을 때 저는 혼자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 화면 속 요양병원 앱에는 여전히 입원 중 상태 변화 없음 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짧은 문장 뒤에 누군가의 의도와 서류 그리고 전원 리스트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 이름 말고도 수백 개의 이름이 그 리스트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걸. 수간호사 오미정이 말했던 것처럼 전산이 이렇게 뜨면 보통 며칠 안에 실제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짧을 겁니다. 그날 새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오전 잠 한숨도 못 자더라도 엄마한테 먼저 가자. 그리고 수간호사 오미정이 모아뒀다는 그 서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 넘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보러 가는 순간부터 단순히 엄마를 지키려는 딸이 아니라 재단이 그동안 감춰왔던 전원 장난질의 한가운데로 제가 직접 뛰어들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엄마의 침대뿐 아니라 윤명자 이사장의 생명줄까지 걸려있는 싸움이 될 거라는 것도요. 윤명자 이사장이 다시 나를 찾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의 표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병원 뒤편 작은 회의실, 늦은 저녁,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은 더 깊은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 그냥 야간 원무과 직원일 뿐인데요. 윤 이사장은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 얼굴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도연 씨, 난 당신을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니야. 심장이 빠르게 쿵 하고 뛰었다. 처음 본 줄 알았죠? 원무관은 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니 당연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병원이라는 게 그래요. 보호자가 꾸준히 찾아오는 환자, 그 환자를 향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가족. 그런 사람들을 우린 금방 알아봐요. 그 말에 나는 어쩐지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윤 이사장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가진 직원은 더더욱 눈에 띄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원 리스트를 천천히 넘겼다. 도연 씨, 어머니가 A군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곧바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환자를 방치할 리 없으니까. 그녀의 말은 나도 모르게 움켜쥔 손끝을 떨리게 했다. 내 어머니는 애초에 리스트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내 목구멍이 한순간에 말라붙었다. 저를 흔들려고요? 윤 이사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겠죠. 당신이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봤던 긴급히 처리된 전원 문서들, 직인, 전산 로그가 남지 않는 지시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때 윤 이사장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이 약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서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치 오래 억눌러온 진심을 내뱉듯 말했다. 난 이 병원을 바로잡을 힘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벽처럼 차갑게 둘러싸였던 마음 한쪽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그냥 엄마 때문에. 윤 이사장이 내 말을 끊었다. 그래요. 엄마 때문이지. 그게 바로 당신이 이 판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절망과 희망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다. 이 병원에서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대단한 정의감이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할 때 가장 강해지거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윤 이사장은 숨을 고르고 결론을 말했다. 그 리스트에 당신 어머니가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이젠 당신 선택이에요. 이 판에 발을 디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밤, 이 싸움, 이 병원. 나는 이미 이 판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판 위에서 멈출 수는 없다는 것도 윤명자 이사장을 만난 그날 밤 병원 앞 공기에는 오래 눌러놓은 한숨 같은 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따라왔다. 야간 원무과에 들어서자마자 오미정 수간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도연 씨, 잠깐만요. 드릴 말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CCTV를 슬쩍 보고 파티션 뒤로 그녀를 데려갔다. 무슨 일이죠? 오미정은 호흡을 고르고 말했다. 전원 리스트 있잖아요.
병동에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옮긴다는 말만 들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이상해요. 정말. 오미정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이 사라져요. 상태도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하고 그냥 윗선 지시라고만 해요. 그 말에서 그녀가 전체 구조를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견뎠던 사람의 말이었다. 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도연 씨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 무언가 잘못됐다고 눈을 피하지 않은 사람. 그녀는 손에 든 USB를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다. 저는 전부는 몰라요. 근데 이 이상한 일들을 혼자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그냥 버리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라졌어요. 나는 USB를 쥐었다. 오미정은 떨리는 눈으로 내게 말했다.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도연 씨 하나뿐이었어요. 그 말이 폐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요양병원. 받자마자 급박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보호자분, 한미자 어르신. 급성 호흡곤란 다시 왔습니다. 가능한 빨리. 뭐라고요, 지금? 다리가 풀릴 뻔했다. 오미정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도연 씨, 이건 우연 아닙니다. 보호자가 의심하기 시작한 날 밤, 꼭 상태가 나빠졌어요. 몇 년째 그랬어요. 심장이 통째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갑작스러운 안내방송이 터졌다. 보안팀, 전원 호출. 원무과 A-3 구역 즉시 출입 통제합니다. A-3 구역. 여기다. 창밖에는 검은 점퍼의 보안팀 3명이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도연 씨, 도망쳐요. 이 사람들 당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난 그냥 엄마한테 가려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뒤 비상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윤명자 이사장. 도연아, 지금은 묻지 말고 나 따라와. 그녀의 눈빛은 마지막 판에서 마지막 말을 움직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제 되돌아갈 곳은 없다. 우리는 어둡고 좁은 후관을 지나 전산관리실에 도착했다. 잠금이 걸려 있어요. 오미정이 말했다. 윤 이사장이 말없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다. 이건 이사장실 출입카드야. 전산실도 열려. 삑. 문이 열렸다. 서버 펜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다. 나는 USB를 꽂았다. 그리고 수십 개의 숨겨진 파일이 나타났다. 전원 보호자 없음. 전원 긴급. 전원 전산미 기록. 윤 이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조각이야. 나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마지막 조각이요? 윤 이사장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난 오래 기다렸어. 이 병원을 뒤집을 증인을.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난 자료를 모아왔지만 내겐 이 환자들의 사람 이야기가 없었어. 병원의 시스템을 아는 사람, 전원 서류를 직접 보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너였어, 도연아. 숨이 막힐 듯 했다. 진행률은 차오르고 있었다. 42%, 79%, 91%. 그때 전산실 문이 쾅 하고 흔들렸다. 안에 누군가 있어. 문 열어. 보안팀이다. 오미정이 속삭였다. 복사 끝나면 바로 왼쪽 통로로 나가요. 나는 USB를 꽉 쥐었다. 100%. 딱 그 순간 문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 이사장이 내 팔을 잡았다. 도연아, 가자. 우리는 서비스 통로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검은 SUV가 병원 정문 앞을 가로막았다. 장기석이었다.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윤 이사장이 앞으로 걸어 나섰다. 내가 한 짓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장기석이 소리쳤다. 난 지시대로 한 것뿐이야. 병상 가동률 못 채우면 재단에서 날 자르니까. 현장은 원래 이렇게 흘러가. 그 말은 스스로의 죄를 증명하는 고백이었다.
그때 경찰차 2대가 병원 앞에 멈췄다. 경찰관들이 다가왔다. 장기석 씨, 전원 서류 조작, 요양병원 불법 거래, 전산 기록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기석은 비명을 질렀다. 저 종이들, 그거 조작이야. 난.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윤희 사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사람을 숫자로 만든 순간부터 너는 이미 끝난 거야. 엄마,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도연아,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 말에 모든 긴장이 무너졌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오래 울었다. 병원을 나오자 새벽 공기가 깊게 스며들었다. 도시의 불빛은 어딘가 멀게만 느껴졌고 내 걸음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았다. 낡은 벽, 차가운 복도, 익숙한 하루들의 반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오갔던 곳. 겉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병원이라는 곳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 장기석은 이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가 숨기려 했던 문서들, 지우려 했던 기록들, 묵살했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 그리고 윤명자 이사장이 오래 지키려 했던 원칙들, 누군가의 하루를 돈이나 숫자로 바꾸지 않겠다는 그 신념이 이제 다시 천천히 제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나는 병원 일을 오래 해왔지만 오늘에서야 처음 전원 명단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았다. 그건 그저 종이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전부였다. 그리고 오늘 그 명단은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낸 것은 단지 한 장의 서류가 아니라 어떤 가족에게는 세상 단 하나뿐인 하루였다. 나는 그 하루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미약한 온기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던 온도, 그리고 내가 지켜야 했던 이유. 앞으로도 나는 이 병원에서 수많은 하루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하루들을 누군가의 전부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오늘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짐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하늘은 아주 옅게 밝아지고 있었다. 그 시간대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갔다. 마치 몇 년치의 어둡고 무거운 계절을 단숨에 통과한 것처럼 신발을 벗으며 문을 닫는데 귀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병원의 기계음과 전산실에서 들리던 서버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엄마의 병실 CCTV를 열어보았다. 밤새 고생했던 엄마는 지금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 속 깊은 곳이 한 번 더 부드럽게 풀렸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혼잣말을 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행정사고도 일부 직원들의 실수도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용기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나는 분명히 봤다. 며칠 뒤 병원 내부에는 공식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요양병원 이동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하는 시스템도 논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윤명자 이사장은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도연 씨, 고맙다는 말로 다 못할 것 같네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감정이 너무 벅차서였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였다. 나는 오래도록 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병원에 갈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내일의 나는 오늘과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설 것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주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그 마음이 가라앉아 갔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네요. 긴 밤이었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마음 한쪽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세상 만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게라도 남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킨다는 것,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잠시라도 따뜻하게 했거나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눌러주심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물겠습니다.